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일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받아야 하는 복을 남편 복으로 몰아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얕게 또는 깊게 만나봤지만 저희 남편만큼 성품 좋고 마음 넓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사람들한테 남편 자랑하면 꿀값이 달 텐데 저희 남편은 주변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칭찬할 만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여자가 시집 잘못 가면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남편 칭찬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남편 칭찬 원 없이 해보렵니다. 좋은 남편 덕에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을 소개해 볼게요. 20살이 막 시작되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게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에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있죠. 그건 바로 자장면입니다. 저랑 남동생은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던 자장면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동생 입학식을 구경 갔다가 가족들과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동생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탕수육도 큰 사이즈로 시켜주셨습니다. 한껏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북적거리는 식당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다음 거 얼른 주세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장님을 찾는 그 남자만 빼고요. 철가방을 든 그 남자가 헬멧을 벗는데 정말 너무 멋진 겁니다. 제 20년 인생에 그토록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머릿속에 마치 종이 댕댕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참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반짝이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제가 참 좋아하는 짜장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린 그 남자가 또 들어오지는 않을까 문만 보느라 바빴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중국집을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고모가 하시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출퇴근할 때 꼭 그 중국집을 지나서 갔습니다. 빙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는데도 말이죠. 중국집 앞에서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가 있을까 싶어서요.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눈을 마주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같이 갈 사람도 없어서 혼자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식당 가서 혼자 밥을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거 정말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혼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러길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찾아온 첫사랑에 아무 티도 못 내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짜장면 2그릇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한 그릇을 주고 다른 한 그릇은 자기가 먹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서요. 당황스러웠지만 부끄러워서 얼굴만 빨갛게 된 채로 그냥 짜장면만 먹었습니다.
그게 저랑 제 남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짜장면을 함께 먹던 저희는 나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설렁탕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빵도 먹고 술도 먹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장 배경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에 보기 드문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외동아들인 만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평범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차 사고로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고 그 사고에서 남편은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10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서 살게 된 남편은 말 그대로 눈칫밥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촌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 무시를 당하며 생활했다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밥을 굽는 날도 허다하게 있었답니다. 잡동사니 쌓아둔 창고방에서 생활을 했고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 16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번 돈마저도 사촌형들한테 빼앗긴 적이 많았다더라고요. 그 좁은 창고방에 꽁꽁 숨겨놓으면 형들이 어떻게 알고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고 꼬박 10년을 버틴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립을 했고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네 집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도 하고 자전거 타고 배달 일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에 다녀오고 다녀온 뒤로 줄곧 중국집에서 일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죠. 험하다면 험한 인생,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왔는데도 남편은 참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참 빛났다고 했잖아요. 물론 멋있어서 빛이 나기도 했지만 다른 면으로 반짝였습니다. 눈이 참 총명하고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꿈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있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꿈 많고 열정 많고 포부 큰 남편을 보며 저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읽지 않던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철가방을 들고 배달 일을 했습니다. 저도 고무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어린 나이에 예쁜 옷도 입고 싶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좀 속상한 날도 있었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낀 덕에 결혼하고 3년 만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의 좋은 성품 덕을 좀 보기는 했지만요. 남편은 철가방 들고 배달 일을 하면서 언젠가 중국집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하던 가게 사장님한테 주방 일도 배웠었죠. 결혼하고 1년 정도는 계속 배달 일을 하다가 2년은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재료 손질을 하고 가게 청소를 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길에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유독 길에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추운 날이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걸어오는데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더랍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까지 술을 먹었나 생각하면서 지나치는데 그 남자가 비틀대며 남편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중얼거리더랍니다. 그 순간 이 사람 술에 취한 게 아니구나 싶더랍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림새가 엄청 멀끔했고 술 냄새도 안 나더래요. 어딘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한 남편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남자를 등에 업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거의 40년 전인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길에 택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남자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은 그 사이에 정신을 잃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축 처져 있었다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다고 했습니다. 1km 좀 안 되는 거리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간 남성은 다행히 금방 정신이 돌아왔고 곧 그의 가족들이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볼 일이 있어서 새벽같이 나왔다가 미끄러운 길에 넘어졌는데 그때 뇌에 출혈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글쎄 남편이 구해준 그 남자가 저희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건물 부자요. 저희 동네에만 상가를 3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면서 돈다발을 건넸는데 남편이 받지 않자 자신의 건물 1층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말이죠. 이번엔 남편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신만의 식당을 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좋은 성품, 남을 배려하는 행동 덕을 본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한 일들이 정말 많았죠. 굵직했던 사건 몇 가지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남편 덕을 본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덕을 봤는데요. 특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엄청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청 활동적이었거든요. 태어나고 7개월 때부터 잡고 서더니 돌도 안 돼서 성큼성큼 걷던 아이였습니다. 그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초등학생 되니 망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 마냥 엄청나게 뛰어다녔더랬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그 활동적인 행동들이 의외의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바로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곧잘 하더라고요. 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나중에 큰 데서 뛸 수 있겠다면서 팍팍 밀어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체능이라는 게 부모 뒷바라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식당 운영하느라 바쁘고 동네 작은 중국집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애 축구시킬 형편이 못 되었죠. 아들도 그걸 아는지 하고 싶어도 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당시에는 정말 어디 가서 빚이라도 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가게에 가끔 오시던 손님이 있으셨거든요. 왜 기억을 하냐면 항상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는 짬뽕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켜서 1시간 동안 천천히 드시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요.
그런데 술을 잘 못하시는지 소주 한 병에도 많이 취하더라고요. 가게에서 나갈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손님이 또 술에 취해서 가게에서 나가는데 남편이 가게 문 열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날은 소주를 2병 먹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다면서 남편이 그 손님을 쫓아나갔고 남편은 또 한 번 사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이 인도 끝에 가만히 서 있다가 트럭 달려오는 거 보고 몸을 날리더래요. 남편이 식겁해서 남자를 끌어당겼고 그 때문에 팔꿈치며 등이며 다 까졌지만 기적적으로 남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려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다그쳤고 남자는 이제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가게에 찾아오면 근황을 들려주었고요.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자가 가게에 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가게에 있었는데 마침 손님이 별로 없어서 가게 한쪽에 아들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구하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돈 많이 들잖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남자분께서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들이 축구를 좀 하는데 집에서 보태줄 형편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눈을 반짝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가 도와줄 일이 생겼네요. 제가 아드님 가르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무슨 수로 도와준다는 건가 싶었는데 글쎄 그 남자가 축구 코치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덕에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축구를 배울 수 있었고 대회도 몇 번 나가고 실력도 꽤 좋았습니다. 축구 선수를 하려다가 아들이 중학생 때 육상 쪽으로 가면서 체대 가고 지금은 교수까지 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때도 남편이 그 남자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들은 운동을 못했을 겁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선행을 베풀고 남을 챙겨주는 게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끔은 그 착한 마음이 답답하다고 여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한테 베푸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죠. 그게 다 나중에 저희한테 또는 저희 자식한테 돌아올 텐데 그땐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늘 그렇게 멀리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에 가끔 돈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죠. 노숙자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딱 티가 납니다. 행색도 그렇지만 과하게 눈치를 많이 보고 먹는 것도 허겁지겁 먹거든요. 노숙자들이 몇 번 돈 안 내고 간 적이 있어서 저는 노숙자들 들어오면 안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냥 식사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밥 한 그릇 내어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밥 한 그릇이 너무 귀할 거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아마 엄청 고민하고 들어오시는 거일 텐데 그냥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그런 노숙자 손님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남편 말대로 그냥 식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바쁜 점심시간에도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도 언제나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죠. 처음엔 불편했던 저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노숙자 손님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엔 무전 취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내고 먹으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노숙자 티를 벗고 깔끔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밥 먹고 정신 차렸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먹었던 음식값까지 지불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식사 한 끼를 제공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무전 취식을 한 것은 노숙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손님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정신없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숨 좀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와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8살, 6살이었는데 딱 그 정도 또래의 아이라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건 여자가 굉장히 앳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갓 20살의 애를 낳았나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와 마주 앉은 여자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지갑을 꺼내서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그제서야 두 사람의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가디건에 계절과 맞지 않는 슬리퍼, 끝이 뜯어졌는지 꿰맨 자국이 있는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멀끔했는데 상의는 너무 작고 하의는 너무 큰 게 물려 입은 옷 같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힘들었으니 젊은 엄마가 애 키우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곧이어 여자가 조심스럽게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짜장면 한 그릇도 되나요? 아무래도 돈이 넉넉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짜장 한 그릇도 된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남편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짜장을 한 그릇 더 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주방에 갔는데 이미 남편이 2그릇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남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짜장 2그릇에 탕수육, 군만두까지 튀겨서 줬습니다. 푸짐한 상을 받은 여자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리 주방장님 서비스예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죠. 애도 고기를 먹어야 쑥쑥 크고요. 당황한 아이 엄마가 거절할 새도 없이 음식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정리도 하고 장부도 쓰고 돈 계산도 하다가 무심코 아이 엄마랑 아이가 있는 자리를 봤는데 아이 엄마가 짜장면을 반도 못 먹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치를 주고받은 저는 아이 엄마를 달래주었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있던 텔레비전 앞으로 갔죠. 아이 엄마는 엉엉 울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우는 건가 안쓰럽더라고요.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멈춘 아이 엄마는 아이가 못 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실은 제가 남편이 없어요. 아이 낳자마자 도망갔거든요. 친정도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 딸린 미혼모 일 시켜주는 것도 없고 보는 시선도 안 좋고 이러다가는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들이랑 이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 탈탈 털어서 아들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 못하겠어요. 제 아들 못 버릴 것 같아요. 아직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좀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들이랑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자는 또 한 번 목 놓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을 보는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여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무렴요. 살아도 되지. 당연히 살아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랑 헤어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해 뜨는 날이 올 거예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가 더욱 감정이 입이 되었습니다. 우는 아이 엄마 달래가며 탕수육 하나라도 더 먹이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랑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엄마한테 묻더군요. 아이가 말하길 엄마가 손재주가 좋다던데 바느질 좀 해요? 남편의 질문에 저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갑자기 바느질이라니 무슨 소린가 했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이와 간 곳은 동네에 있던 미신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서 종종 밥을 먹어서 친했거든요. 공장에 일손 부족하다는 게 기억났던 남편이 공장 가서 아직 사람 구하냐고 물어보고 온 거였습니다. 아이 엄마를 소개해 주려고 말이죠.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저희 남편 참 야무지죠. 그렇게 아이 엄마는 남편 덕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고플 때마다 와서 밥 먹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그쪽한테는 다 공짜로 줄게요.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일단 일해서 밀린 월세도 내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꼭 와요. 알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가게에 들어올 때와 다르게 씩씩하게 나서는 아이 엄마를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아이와 아이 엄마와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달에 2번 정도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고 밥을 먹지 않더라도 오며 가며 들려서 사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밀린 월세를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께서 사정을 봐줘서 아이를 데리고 공장에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장 사람들 덕에 아이가 한글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기특한 마음에 제가 아이 책가방도 사줬습니다. 이게 남한테 베푸는 기쁨인가 싶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인연을 이어가다가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지방에 계시는 저희 이모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사는 곳이랑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해서 내려가려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미싱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어디 가서 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 잘 됐네. 아쉽겠지만 더 잘 살려고 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보내줘야지 어쩌겠어. 아휴, 그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분명 거기서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어디서든 씩씩하게. 알죠? 언제나 응원할게요. 가서 꼭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도요. 2분 덕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눈물을 꾹 참고 웃으며 떠나간 아이 엄마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소중했던 만큼 잊을 수 없는 귀한 인연이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작은애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예전만큼 안 되기도 했거니와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저희 부부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거의 20년을 운영했던 식당을 정리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국 근처는 큰 병원이 있어서 정말 바빴거든요. 앉아서 계산만 하는 거였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일은 언제나 보람차고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서 만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학교 보안관리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보안관들 입은 옷이 참 멋있다고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입으면 아주 멋질 거라는 농담도 하면서요. 학교 보안관도 여간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거든요. 경력이 있던 남편 친구한테 조언을 얻은 덕분인지 합격을 하게 되었고 멋진 보안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사병으로 쓰러져가는 아이를 구한 적도 있었고 저희 동네에 상습적으로 오던 도둑을 잡아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고 남편이랑 저는 주말에 요양원 봉사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욕심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좋아졌죠. 그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살고 애들도 독립해서 자기 할 일 잘하고 사니까 이제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속 편할 일만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남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주시는 짜장면을 같이 먹던 제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애가 참 착했습니다. 가끔은 누나로서 답답할 정도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릴 때 장난으로 동생이 먹던 과자를 한 입에 다 먹어버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이 바보가 괜찮다는 겁니다. 고작 6살짜리가요. 그때부터 미련할 정도로 착한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크면서도 부모님 속 한 번 썩힌 적이 없고 반항도 한 번 안 해보고 자랐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저한테 대들지도 않고 순애도 그런 순둥이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착한 심성이 마냥 귀여웠는데 커가면서는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착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걱정되어서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사회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다녀오니까 강단도 좀 생긴 것 같고 눈에 힘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중학생 때 동창이었던 여자애랑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올케가 사람이 진짜 좋습니다. 순한 남동생하고 다르게 성격이 되게 야무지거든요. 둘 다 순하면 걱정이 되었을 텐데 참 다행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동생은 사업장을 차리게 되었고 무난하게 일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좋은 아파트도 한 채 샀고 부족할 거 없이 잘 살았죠. 주머니에 돈이 차는데도 동생은 그저 착하고 순했습니다. 더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과소비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누나 혹시
돈 좀 있어? 제 동생이 착하긴 하지만 울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가 나이 먹고 훌쩍거리면서 돈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한테 돈 빌리는 애도 아니었기에 무슨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죠.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사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결혼 이후 잘 되던 사업장이 진짜 한순간에 아주 제대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한 5년 전인가 동네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잘리고 집에 빚도 있고 아무튼 힘들다는 소리를 했답니다. 착한 제 동생은 그 말을 듣고 회사에 자리를 하나 내주었답니다. 마침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속내는 아주 검다 못해 쾌쾌했습니다. 제 동생 모르게 뒤로 돈을 엄청 빼돌렸더라고요. 다른 직원이랑 손을 잡고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맘때 저희 올케가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동생이 회사에 신경을 잘 못 썼는데 그 나쁜 인간들이 제 동생 정신없는 틈을 타서 회사를 아주 말아먹은 겁니다. 저희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알았기에 더 속상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지만 구멍난 돈을 메우는 게 급했습니다. 동생 친구랑 작당 모의한 그 나쁜 직원이 다른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더라고요. 어디로 도망간 건지 찾을 수도 없었고 찾는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싶었던 동생은 돈을 빌리기로 한 거죠.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염치불고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장사 되지도 않는 식당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겨우 둘 다 월급 받고 살고 있었는걸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애들 결혼 자금으로 다 주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 3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한 돈은 없었지만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거라도 빼서 동생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또 벌고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요. 집에 있던 통장을 전부 다 들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남편도 제 동생을 참 많이 아꼈거든요. 둘이 저 없이 보기도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동생 얘기 듣고 남편이 저만큼이나 속상해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통장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원래 저 일할 때는 남편이 전화를 안 하거든요. 은행에서 뭐가 잘 안 된 건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이 워낙 잘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전화랑 문자만 겨우 하던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마저도 남편 핸드폰은 험하게 달아서인지 걸핏하면 꺼졌습니다. 걸음을 재촉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신발장으로 헐레벌떡 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이죠. 왜 그래요?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돈이 너무 부족한가?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있을 텐데 출금이 안 된대요?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요, 여보. 남편이 제게 보라고 내민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한창 장사할 때 만들었던 통장이었죠.
안 쓴 지 한참 된 통장이었고 마지막으로 통장 정리를 했을 때 통장에 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은행이 멀어서 빼기도 번거로워서 그냥 두었던 걸 잊고 살았었죠. 아, 이 통장이 아직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왜요? 내가 오늘 통장 정리를 했는데 안 해봐요. 대체 뭐가 어떻길래 저러나 싶어서 신발도 안 벗고 신발장에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안을 확인한 순간 화들짝 놀란 저는 통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던 남편의 통장에 무려 5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5억이 정말 큰 돈이지만 예전에는 그 가치가 더 컸거든요. 진짜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액수에 놀라서 가슴까지 벌렁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5억은 누군가로부터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잘못 송금을 했겠거니 싶었습니다. 송금된 날짜는 저희가 확인한 날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남편이 계속 송금자 이름이 익숙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본 이름이라면서요. 뭐가 어찌되었던지 간에 그 돈은 잘못 송금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송금자한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괜히 불안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쯤이 흘렀을까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금자가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을 왜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무튼 남편이랑 돈을 보낸 사람이랑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와 의문의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이상하네. 돈을 잘못 보냈으면 가져가면 될 것이지. 왜 만나자고 하는 거지? 나한테 전화로 잘못 보낸 게 아니라고 하더라니까. 자세한 건 만나서 말해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분명 어디서 본 이름이란 말이지. 영문도 모르고 남편과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인물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역시 이름이 익숙했다고 하면서 껄껄 웃었고요. 저희 앞에 마주한 그 사람은 바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할 때 저희 가게에서 엄마와 함께 오던 아이였습니다. 왜 아이 엄마랑 아이랑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서비스로 탕수육이랑 군만두 줬던 그 사람들이요. 아이 엄마가 고아원에 아이를 버리려고 했다던, 남편이 공장도 소개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고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나 궁금하긴 했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멋진 청년이 된 아이는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아이고, 너는 너무 편했다. 조금만 더 편했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반갑구나.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저희를 달래듯 자리에 앉히고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타지로 간 아이와 아이 엄마는 걱정과 달리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전 공장에서 익힌 기술로 거기서도 미신 공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일하다가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들어 파는 가게를 하나 열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작게 차린 그 가게가 잘 되었나 봐요. 1년이 무섭게 가게가 커졌고 사람까지 쓰게 되고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 고등학생 때는 글쎄 마당 딸린 전원주택에 살기도 했다더라고요. 집에 선생님 불러다가 과외도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기까지 아이 엄마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1년 365일 쉬는 날 하나도 없이 하루에 4시간 자가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가득하도록 일만 했답니다. 몸살이 나도 일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일을 하고 커피를 엄청 먹어가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런 엄마의 노력에 아이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게 되었다더라고요. 그 후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고생 많이 한 모자는 이제 숨 좀 돌리면서 사나 싶었답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긴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먹으러 다니려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그만 암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손 쓸 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엄마가 죽기 전 아이를 앉혀두고 신신당부를 한 게 있었는데 바로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니가 암 판정 받으신 후에 사장님 사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찾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죠. 주변 상인분들께 여쭤봐도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두 분에 대해 아시는 거라고는 사장님 계좌번호뿐이었어요.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어떻게...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사모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 엄마랑 아이가 이사 갈 때 저희 계좌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혹여나 없는 살림에 돈을 보낼까 싶어서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안 간다면 떼를 쓰더라고요. 꼭 계좌번호를 받아가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 계좌번호를 알려준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분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성공하면 꼭 찾아뵈어야지. 조금만 더 성공해서 찾아가야지 하셨는데 결국 너무 늦어버렸네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돈을 보내드릴 걸 그랬네요. 그럼 어머니 가시기 전에 뵐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어머니께서 좀 더 마음 편히 가셨을 텐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판정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셔서. 그마저도 많이 아파셔서 진통제에 기대어 사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으셨어요. 미련 없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고 최선을 다해 저를 지키셨다고. 쓸쓸한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상한 마음도 들고 돌아가신 엄마를 닮아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돈 못 받아요. 5억이라뇨. 이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건 제 돈도 아닌걸요. 어머니께서 사장님 사모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그 돈을 받으셔야 저희 어머니 마음 편히 올라가실 거예요. 저 고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말해주셨어요. 저랑 어머니가 중국집 처음 간 날 실은 제가 고아원에 갈 뻔했다는 거. 실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런데 두 분 덕에 제가 어머니랑 살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있었기에 더 이악 물고 노력하신 거예요.
두 분 아니었으면 이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이 돈 받으실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참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죠. 하늘에서 덜컥 5억이 떨어지다뇨. 아이는 끝까지 완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아이 엄마가 있는 납골당에 다녀갔습니다. 납골당에 있는 사진 속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참 단단하고 예뻤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정말 인연이라면 다음 생에 또 만나겠죠. 누릴 거 많은 세상을 빨리 등쳐버린 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훔쳐가며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어떻게 썼냐고요? 우선 남동생 사업 일으키라고 3억을 줬습니다. 동생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말이죠. 회사 일으켜서 돈을 꼭 갚겠다고 한 동생한테 어차피 순전히 내 돈도 아니니까 그럴 것 없다고 했는데 결국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회사는 예전보다 더 잘 됐고 회사 돈 횡령한 그 나쁜 놈들도 나중에 잡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잡아서 재판하고 결국 둘 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마음이 약해서 선처해 주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선처는 무슨 선처냐며 동생보다 더 화냈다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횡령한 돈으로 도박치고 여기저기 또 사기를 쳤나 보더라고요. 담당 변호사도 악질이라고 봐주지 말라고 해서 남동생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다 인과응보입니다. 남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남은 돈으로는 기부를 좀 했습니다.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요양원에 물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 아이 엄마의 노력이 더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눴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엄마의 아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돈을 보내준 그 아이는 갖은 풍파 속에서 자랐는데도 참 마음씨가 착하고 속이 옹골차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걸 보고 본인도 베풀고 살아야겠다면서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와 그 아이는 함께 계속해서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새 식구가 늘어서 저희 애들도 가끔 봉사 같이 가고 그 아이도 결혼하고 아내랑 함께 같이 봉사 다니곤 했었죠. 성품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런가 어째 결혼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착한 애들인데 복 많이 받아 아주 마땅하죠. 뭐 제가 대단히 잘하는 것은 없는 노인네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아직까지는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하거든요.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제 작은 손길이 사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재미를 알게 해준 남편한테 그저 고마울 뿐이고 남편도 저도 둘 다 오래오래 봉사를 같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닭이나 삶아 먹어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정선씨, 참 고마워요. 아드님하고 같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다가 갈게요. 우리 다시 만나면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곳에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행복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